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집중해 볼까요? 두 분의 말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IBK투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5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자, 가장 아랫자리에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순매수 자금이 11조 원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90%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는 데 썼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기대해도 될지 투톱의 이야기 그리고 이슈화되고 있는 이야기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에게 첫 번째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해요.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금요일장 가졌던 투톱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도 되는지, 그리고 오늘 중국과 관련해서 마이크론 사용 금지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에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시세에 영향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연이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실적이 받침이 일단 안 되고 있는 모습은 명확하죠. 근데 반도체주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들어서 한 11조 원 가까이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샀는데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의 비중이 높고 특히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죠. 저가 대비로 해서는 벌써 5만 원대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갔다 왔다 보면 지금 6만 8천 원대 정도라면은 하락부터 바닥권에서 꽤 올라오는 부분들은 수익률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실적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나와 있는데요. 바닥론만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폭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이 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작년 11월, 12월부터 이제 감산을 했던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정도부터는 재고의 바닥이 확실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일 걸로 보이고 4, 5월 정도부터 이제 감산에 들어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재고 피크를 찍고 3분기 정도부터 재고 조정이 나올 걸로 보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가 5월 18일 정도에 낸 보고서를 따르면은 올해 글로벌 디램 출하량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영향 때문에 전년 대비 출하량이 마이너스 0.3% 감소하면서 기존 추정치 대비 공급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앞당겨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또 AI가 쏘아 올린 여러 가지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관련해서는 아마 일정 부분 좀 당겨진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다소 좀 움직여 있는 종목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DDR5 모멘텀이 있죠. 아비코전자라든지 TLB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들이 틈새에서 올라온 부분들도 결국 5월 정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인텔이 대량 양산 들어가고 삼성전자가 지금 12GB 정도의 DDR5 양산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미 기사화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DDR5 관련된 침투율이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보면 12GB 관련된 DDR5 관련된 메모리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한 일주일 정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은 수요가 들어온다는 거고요. 재고 부분은 DDR5가 여전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DDR4 대비 DDR5 가격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까지 DDR5 가격도 프리미엄이 빠진 상태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DDR5 쪽으로 들어오고 재고가 없다 보니까 DDR5 관련된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디램이든 낸드든 여기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일부 좀 그런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수출 동향을 보시면은 아마 반도체 수출 동향이 역시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MOM, 월간 단위 전 월비 대비로서는 지금은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몇 달째 보인다는 겁니다. 슬라이스하게라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동향도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는 점을 보였을 때는 아마 바닥론에 대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올 때는 조금 힘있게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죠. 네. 다만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쪽의 수급의 사이클이 업톤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미리 오른 부분들은 가격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하반기에 대한 가격 기대감도 조금 반영이 됐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디램이든 낸드든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 보였을 때 추가적인 레벨업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다. 좀 긴 시기로 봤을 때도 역시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만 하면은 많은 분들 요 멘트 명확하게 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부장님. 7만 전자, 10만 닉스 가시권에 왔다라고 저희 봐도 되나요? 아니면은 그것 또한 단서가 또 많이 필요한 건가요? 글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간에 지금 거의 뭐 목전에 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온 수익률은 꽤 높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은 왔다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그만큼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살 겁니다. 아마 그렇긴 하겠지만 한 단계 레벨업 하면 뭐 7만 전자, 8만 전자 가려고 하면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사이클에 대해서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게 좀 확인이 돼야 된다 모습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주셨고요. 위원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장에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는 좀 읽어주셨는데요. 추가로 나온 뉴스에 대한 영향력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중 간에 이렇게 힘겨루기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잃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얻는 것도 있을까요? 이 가운데 어떻게 반도체에 영향을 받을지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이런 이슈들이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이슈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앵커의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한다라면 이게 호재냐 악재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는 호재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호재를 바라고 있는다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에 들어감으로써 글로벌 장악력을 지금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현재 지금 반도체 수출이 중국이 급감을 해버렸죠. 뭐 경기 사이클일 수도 있고요. 중국의 어떤 견제일 수도 있고요. 당장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중국에 막혀 있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거고요. 그걸 감수하고라도 결국 미국의 생태계에 들어감으로써 칩4 동맹으로서 이걸 이겨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장기적인 비전이죠. 이러한 것들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중국과 미국은 현재 지금 첨예하게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뒷면에는 현재 미국과 중국은 역대 최고의 지금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얘들이 싸우고 있는 거 맞아? 이러고 있지만 또 이렇게 마이크론을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입지를 과연 펼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녹록지가 않죠. 일단 미국이 먼저 발언을 했죠. 어떠한 경우라도 한국 기업이 우리의 틈새를 이용하지 말라라고 미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마이크론 대신 우리나라 업체들 걸 쓸 수는 있죠. 과연 쓸까요? 라는 것에 대한 것들도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와 좀 별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대하게 산 이유를 좀 봐야 되겠죠. 그들이 반도체를 샀을까요? 수급으로 샀을까요? 제가 최근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수급 논리죠. 일단 미국에서 글로벌리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신흥국 쪽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죠.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결국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가로 다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본은 선진국 증시이긴 합니다만 신흥국에서 중국으로 안 들어간다면 그 자금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업은 뭐죠? 삼성전자죠. 선물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실적, 박근영 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오늘 나온 모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EPS가 살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그래프 자체가 뚝 떨어지다가 밑에서 반등하는 U자 형태가 살짝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바닥이 아니야? 라는 것들 현실적인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결국 정책적인 부분과 수급 그리고 EPS의 상향 이런 논리를 보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차트상 견조해졌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갭 상승한 이후에 오히려 주가 상승력을 더 끼워놨고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삼성전자가 밀렸다면 하루짜리 반등이었겠죠. 근데 오늘 쉬어주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갭으로 뜬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보다는 오히려 기관 횡보를 통해서 더 차트를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본다면 일단 반도체는 단기적으로는 시세 흐름을 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도체 지수 연동 종목도 많기도 하고 궁금하실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다각도로 좀 조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궁금하실 테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를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단단한 체력, 조정 씨는 매수하는 게 답이었나라는 생각을 매번 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가 있었죠. 분명 했는데 없었던 것만 같이 오늘 나오고 있는 그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께 2차 전지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반도체가 쭉 가나 싶었는데 여기도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에코프로 특히 그룹주를 중심으로 매일 시세를 보실 테니까 하루하루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은 투자자분들 2차 전지 꼭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니더라도 보유하신 분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오늘 지금 바라보시는 게 맞을까요? 네, 우선은 수급적인 면으로 굉장히 많이 밀렸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고점에서 이 정도 밀리면 사실 뭐 아무리 나쁜 주식이라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밀렸다. 일단 보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시초가 부분에서도 소재주들은 사실 밀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플러스권으로 꽤 많이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수급적으로서는 급하게 팔 물량들은 일단 한번 지나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을 좀 차치하고라도 일단 반등이 좀 나와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 구간이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3년 연평균 성장률이 2020년에서 23년 사이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69% 그리고 23년부터 26년까지는 성장률이 31% 그리고 26년부터 29년까지도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올 텐데 아마 연평균 성장률은 뭐 시초부터는 굉장히 급하게 오르다가 이제 연평균 성장률 관련 부분들이 다소 조금은 성장률 자체는 조금 슬로우해질 가능성은 있죠. 근데 뭐 30% 성장이 그렇게 슬로우하냐 물어보시면 그건 아닙니다만 워낙 없던 상태에서 2020년에서 23년 사이에 성장률이 굉장히 강하게 구가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랐고 그 뒤로 이제 그 성장률이 살짝 이제 기울기가 30%대로 뭐 60%대가 30%로 가니까 살짝 기울기가 이제 약간 눕는 모습으로 갑니다만 그래도 장기 성장세는 확고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성장의 속도나 기울기는 다소 조금은 완만해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확고한 성장세는 갖고 있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 1분기 내에 이제 많은 장기 공급 계약과 뭐 대규모의 공급 계약이 일부 이제 업체들이 나왔기 때문에 2분기는 아무래도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이미 저희들이 시장에서는 좀 봐왔던 구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일부 증권사 쪽에서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약간 밸류에이션 부분이 좀 목에 찼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약간 어려워지고 거기에다가 수급적으로 반도체나 다른 쪽의 어떤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좀 팔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수급들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도체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건설, 그다음에 조선, 철강, 화학,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굉장히 밸런스 있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결국 쫓아갈 텐데 전반적으로 28년 정도까지 이가 지나가면 한국 양극재 기업들의 침투 가능 글로벌 시장 수요가 국내 기업들의 캐파 증설을 넘어설 거로 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현재 예상되어 있는 국내 양극재업들의 캐파보다 28년 이후에는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가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관련해서 나머지 그럼 올라가는 초과된 수요분을 누가 채울 것인가? 그런 한국 업체가 추가로 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이나 일본 업체가 뒤늦게 들어와서 뭔가 계약을 할 것인가, 중국 업체가 계약을 할 것인가, 거기에 변수가 일단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캐파가 많이 차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면서 조금은 2분기 정도에는 좀 쉬어가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약과 관련된 약간 공백기가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 조정과 함께 가격 조정을 받아왔고 기본적인 리바운딩을 좀 모색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광산이나 염호를 직접 보유한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이라는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실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최근 리튬 가격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60만 위안까지 갔다가 18만 위안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뭐 30만 위안까지 다시 올라오는데 리튬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국내 소재 업체에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보유한 기업들이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포스코 그룹 쪽에 관련된 밸류체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부채 한도 관련된 증액이 뭐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IRA나 AMPC 같은 어떤 시행령 발표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구체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셀업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게 숫자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될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대형주 가운데 셀을 좀 한번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전구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가격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또 전구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그 PP나 PE 같은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광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그 단가를 후려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 미국의 현지로 캐파를 증설해야 되는 규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들어가기는 좀 불편하고 한국 업체가 결국은 캐파 증설을 하면서 적정한 가격과 이익을 마진을 보전하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아마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구체 관련된 종목들도 가속화되는 전망에서는 좀 더 우선적으로 접근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장님 그럼 이거 짧게만요. 약간 조금씩 성격이 달라서 지금 투자 매력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광물 보유한 기업, 배터리셀, 전고체 가장 지금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그리고 반대로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하고 싶다면 볼 수 있는 섹터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기본적으로는 튀어오르기에는 뭐가 제일 먼저 튀어오를까요? 낙폭과대가 먼저 튀어오르겠죠. 그러면 결국 에코프로 그룹이 먼저 튀어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따라가겠죠. 네. 근데 광물 보유한 기업은 포스코 그룹이죠.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강하게 튀어오른 다음에 광물 관련된 쪽으로 좀 본다면 포스코 그룹 관련된 밸류체인을 보는 게 낫고 그러면 그냥 상승폭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한다면 조금 편안하게 가고자 한다면 셀 업체 쪽으로 LG에너솔이라든지 아마 삼성 SDI 쪽으로 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어떤 쪽으로 성격을 가지고 2차 전지를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성격적인 부분이죠. 선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를 잘 만들어 가야 되겠군요. 아이디어 여러 방향에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3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장 특히 강해서 오전부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내후년까지 좋아지는 실적 뭐 이거 말고도 정말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 바로 위원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이 이전부터 조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저희와 많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정말 와, 이렇게까지 강할까 할 만큼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뉴스도 탁 콕 집어서 이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가 좀 엉켜 있거든요. 어떤 재료가 이렇게까지 끌어올리고 있는지 현 상황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그림 그려주세요. 일단 조선업종에 대한 뉴스 중에 일단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나왔었던 뉴스들이 재반복되는 부분들이 오늘 부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 MTN에서 조선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겁니다. 조선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조선주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이건 무서워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드려왔었던 거죠. 작년만 하더라도 MTN에서 그 조선주는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다라고 비유를 드렸었습니다. 일단 신조선가 상승이라든지 다양한 뭐 여러 가지 트리거들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익을 못 냈었던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었죠. 그렇지만 올해 이제 이익 전환되는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난 4분기 때 빅베스를 한 이후에 1분기에 흑자 전환됐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적자 규모를 상당수 줄여놨죠. 근데 2분기부터는 이게 흑자 전환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무서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적자를 볼 수 있었던 것들이 물론 저가 수주라든지 후판 가격이라든지 인건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일단 다 비용이죠. 비용을 커버하지 못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났었던 건데 그 비용을 커버하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올라간 신조성과가 이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드디어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 고정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의 그 정규직 그 인원이 굉장히 많죠. 이들의 연봉도 상당히 높은 걸로 여러분들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후판이라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커버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익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직전 분기에 적자가 뭐 1,000억이라 하더라도 이익은 수천억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급변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런 것들이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했다라고 보면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주로 대표되는 종목들의 추가적인 시세를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탄력성 측면에서 조선 기자재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지금 자리에서 높을까요? 항상 같이 봐서요. 여기서 주가 탄력성은 오히려 조선주들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자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일감들을 받아왔고 그 일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해왔었죠. 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고정비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약간의 일감을 가지고도 이익을 내왔고 상대적으로 고정비 비율이 높았었던 조선주들이 이익을 못 내는 가운데서도 일단 우리가 이제 뭐 거기 들어가는 그 다양한 기업들 같은 경우 이익을 내왔죠. 그래서 오히려 주가 탄력성이 좋았죠. 하지만 이제 공룡이 뛰기 시작한다면 그동안에 잔걸음으로 뛰었던 기업보다는 큰 기업의 움직임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롯이 대형주인 조선주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서요. 그러면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강한 건 위원님, 이게 한화랑 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모멘텀도 있을까요?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 뭐 다른 모멘텀이 있는지도 함께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보면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는 너무 그 회사가 좀 쪼개져 있죠. 예를 들면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빅패스를 통해서 이익을 내긴 했습니다만 좀 사이즈가 작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1분기 때 한 500억 정도 적자가 나타났습니다만 저는 하나 시너지 효과보다는 이게 지금 이제 그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가장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한화와 시너지는 이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어떤 시너지에 대한 어떤 뇌피셜보다는 실적 사이즈로 봤을 때 오롯이 대형주 중에서 가장 실적 퍼포먼스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대우죠. 삼성은 사이즈가 좀 작고 현대는 분할돼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까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장님께도 조선 이야기 짧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가장 부장님의 시선에서 보신 가장 큰 상승 트리거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네. 동시에 조선주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 매기가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 그 가지치기를 저희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조선업종은 당장 이제 뭐 실질적으로 보이는 실적 가지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농담 섞인 말로 이게 한번 물리면 10년 간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 산업인데 한번 굉장히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수주 잔고를 가지고 2년 전 수주 잔고가 결국 2년 뒤에 현재 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에 2년 전에 수주가 어땠냐에 따라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죠. 그러면 현재 숫자를 가지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과거의 수주를 가지고 지금 이제 숫자를 보니까. 그럼 지금 수주를 가지고 2년 뒤의 숫자를 보는 건데 지금 현재로 분위기는 아마 2분기 이후부터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선가가 2020년도부터 신조 선가가 꾸준하게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중고선 가격도 급등한 뒤에 신조선 가격이 후행적으로 또 동행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신조 선가와 중고 선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인한 코스트 푸시 성격의 선가 상승도 계속 분명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데 사실 뭐 조선주만 놓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시장의 성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뭐죠? 2차 전지 1분기 굉장히 좋았죠. 그다음에 최근에 뭐죠? 엔터사 좋았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좋았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기 민감 업종이 다 좋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그 안 좋다는 건설도 올라가죠. 맞아요. 조선 올라가죠. 철강, 화학 올라가죠. 이런 산업재, 경기 민감 업종이 올라가는 게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도 업종이나 꽤 많은 수익을 내준 쪽은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금 많이 눌려있던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올라가는데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좀 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야기를 뭐 주말 사이에 했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눌려있는 경기 민감 업종들이 많이 빠져있던 쪽에서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성격을 좀 이해하시는 국면에서 조선이나 건설들이 오늘 좋아진다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굳이 이제 조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선 지수라든지 신조선가가 올라간다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전반적으로 신규 발주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조선가 지수도 좋고 그다음에 돈이 되는 게 뭡니까? LNG선이잖아요. 그쪽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반기 적어도 하반기에는 완연한 흑자 기조로 접어들면서 올해보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으로 가면 지금 받아놓은 어떤 수주 잔고 관련된 부분들이 숫자로 들어오는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서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고가 선박 건조 비중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다 국내 조선사들이 LNG 관련된 뭐 수주를 다 채워서 뭐 2000 몇십 뭐 얼마까지는 굉장히 다 차 있어서 그 뒤로 봐야 된다. 26년 이후 정도나 돼야 뭐 시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좀 잘 채워놓은 수주 잔고가 영향을 받는 거고 아마 중국이나 이쪽이 잘하고는 있지만 따라오고는 있지만 LNG 쪽은 확실히 한국이 강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쪽의 어떤 부분들은 확실히 한국이 거의 다 잡고 있고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2026년 이후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독후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고부가가치성 관련된 발주도 한국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주가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잘 받아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2위로 올라갈게요. 앞서 저희 경기 민감주 가운데 조선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박근혜 부장께서 건설 키워드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마침 딱
2위에 저희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바로 부장님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네. 건설은 조금 시선이 엇갈립니다. 경기 민감주에 속해서 그동안 소외됐다 그러한 맥락으로 매기가 몰리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가로치고 우크라 재건이라고 썼는데 네. 우크라의 모멘텀이 큰 건지 어떤 성격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기준점 먼저 좀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은 대형 건설사 중에 지금 올라가는 게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뭐 GS건설에서 한 2, 3% 정도 되고요. 나머지들은 강보합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두 가지 모멘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건설주 가운데 지금 뭐죠?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가운데 꽤 해외 수주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건설주 가운데 국내 주택만 좀 많이 하는 회사가 있고 해외 수주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는 건설주가 조금 차별적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게 1차적인 포인트고요. 국내 주택 관련 지표들은 어때요? 지금 앵커님도 집에 뭐 근처에 아파트 사시면 시세 보시면요. 1분기 때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굉장히 급매물이 소진이 되고 맞아요. 저희 집도 보면은 지금 최근에 1분기에 저점 찍고 한 10% 정도는 가격이 올라서 신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호가는 더 많이 비싸게 호가를 내놓고 있죠. 전월세 지금 굉장히 계약이 많이 되고 신규 계약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추세적인 상승일지 아니면 단계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1분기 아주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벗어나는 분위기고요. 가격 부분이나 거래가 좀 는다는 점에서는 국내 그 주택 관련된 지표가 조금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은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극단적인 1분기의 저점을 지났다는 느낌을 좀 갖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진 주택업체가 훨씬 더 낫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체감 경기는 조금 더 길게 보시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에서 재건 관련된 1200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 기계가 좋죠. 그다음에 건설주가 일부 조금은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사보다는 이제 뭐 그 중간에 사이사이에 있는 뭐죠? 아주 작은 종목들, 삼부토건이나 이렇게 좀 토목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재건과 관련된 뭔가 엮일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건설사보다는 이런 사이사이에 있는 어떤 재건과 엮이는 그런 쪽이 간다면 결국 이건 테마성 움직임이에요. 근데 재건은 G7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재건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공습경보 울리고 포탄 날아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상반된 쪽의 어떤 흐름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기를 아마 대통령 선거가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재선이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재선을 해야 되겠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본인이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 되면 뭐죠? 전쟁을 끝내면 안 됩니다. 네. 뭐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길게 끌릴 것 같습니다. 지금 G7에서 재건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장 내일 모레 다음 달 절대 전쟁 안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의사와 본인들의 니즈에도 상당히 좀 엇갈리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쉽게 재건 이야기가 당장 내일부터 당장 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게 주가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재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짧게 질문을 갖고 싶습니다. 이전에 저희 우크라 모멘텀 하면서 뭐 삼성물산에 대한 추천도 해주시긴 했는데요. 대형사들 중심으로 만약에 건설주를 지금 잡으신 상태, 우크라이나 관련 이런 잡음성이라고 해야 될까 뉴스가 계속 들리는 구간에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중심 좀 잡아주세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제가 종목을 추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네네, 뭐 그때 어찌됐든 얘기가 나왔을 때, 일단 뭐 그 재건 관련해서 저의 그 견해는 단호합니다. 일단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나야 재건이 가죠. 그리고 이제 재건이 할 때는 농공 행상이 벌어지는 거죠.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건 재건 사업은 국가 사업이고 더군다나 EU가 돈을 대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돈을 대는 입장에서 보면 농공 행상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죠. 기술력이 중요한 게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글로벌리 건설 회사가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본다? 물론 뭐 그쪽 외교 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우리한테 이제 참여를 요청하는 건 당연하죠. 참여자가 많을수록 일단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례적인 인사죠.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확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상황을 이거와 연관해서 본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부장님 말씀하신 테마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밖에 보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네옴시티와 관련해 갖고 작년에 초에 이제 그거 따라 사셨던 분들이 손실이 굉장히 어마무시하시죠. 단순히 우리 네옴시티를 우리가 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때도 저는 그 부분과 이제 거래를 좀 뒀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제 오늘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그 대형주들이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로서 이해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재건과 관련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테마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 관련해서 테마성 이슈로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부장님께서 앞에 국내 건설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서 설명해 주셨다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건설주에 관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1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육개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도 이게 궁금해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 테마인지 아니면 조금 더 중기 관점으로 끌고 가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먹거리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어떤 쪽을 가장 보면 좋을지 곡물 6개 이렇게 꼽아봤거든요. 핵심적으로 보이는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현재로서는 뭐 국내에도 지금 이제 뭐 축산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한우 고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이제 거의 10% 가까이 최근에 한우 고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미국 쪽에서 광우병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오면서 소고기 관련된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개, 그러니까 이제 닭고기 쪽으로 넘어가고 또 수산 같은 거는 뭡니까? 일본에서 원전수 예, 또 방류한다 이야기 나오니까 하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물고기 먹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센티가 결국은 이제 지금은 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개가 이제 좀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설탕이에요, 설탕. 설탕이 이제 슈가 인플레이션 그래가지고 슈가 플레이션을 그러는데 지금 11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설탕은 우리가 가장 많은 곳에 쓰이는 곳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탕이 올라가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등 포함해서 우리가 다른 소비재 업종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제과 업계가 설탕만 쓰지는 않겠죠. 옥수수 쪽에서 쓴 다른 액상과다나 다른 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체재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탕이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등을 포함한 것들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슈거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음식료 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그런 국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제과 제빵 관련된 뭐 이쪽 음식료 쪽이 조금 더 가격에서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니뇨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최근에 슈퍼 엘니뇨가 좀 시작됐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뭄이 시작되면은 커피도 그렇고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커피 관련주도 우리가 있잖아요. 한국 맥너티나 이런 종목들 있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해서는 슈가 관련된 부분에서 파생되는 것들, 커피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것들 좀 보신다면은 결국은 원당 커피 재배 지역에 대한 가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상방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추려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짧게 드려볼게요. 곡물 6개 저 1위로 묶어봤거든요. 포인트로 어디 보실까요? 전 부장님의 그 닭 얘기가 정말 모든 것이 다 닭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빛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구제역이 퍼지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날이 더워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이제 그 관심들이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쉽게 꺼질 관심은 아닙니다. 이제 먹거리는 우리 이제 인류가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에너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 본다라면 이 관심은 쉽게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테마주이긴 합니다만 테마주 성격과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절묘하게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죠. 굳이 따지자고 들면 좀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기적으로 접근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연구원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